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21억짜리 아파트 주인인데 매달 통장이 줄어드는 게 무섭습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큰 집은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손님 맞이하고 가족의 추억을 채워가던 공간입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그 마음으로 장만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같은 집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관리비가 나갑니다.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따라옵니다.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21억 집 있으면 노후 걱정 없겠네요. 그런데 정작 그 집 주인은 다르게 말합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집값이 아닙니다. 노후를 버티게 하는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은 부자인데 생활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서진수 씨, 올해 초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아들도 이미 출가한 상태입니다. 이제 집에는 부부 2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그대로입니다. 서울 소재 45평형 아파트, 전용 면적 148이가 넘는 공간입니다. 한때는 이 공간이 다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방이 필요했고, 가족이 모일 거실이 필요했고, 명절이면 온 식구가 둘러앉을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집은 삶의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같은 집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가 부담입니다. 관리비가 부담입니다. 세금도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비용이 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같은 비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서 씨가 2000년대 초반 5억 원대에 매입한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21억 원 안팎입니다. 20여 년 만에 4배 이상 오른 자산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자산 형성입니다. 지인들도 부러워합니다.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통장만 보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명예퇴직 이후 서 씨는 퇴직금 3억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월 지출은 약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 유지비만 따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33만 원, 관리비 약 40만 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월로 나누면 약 3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04만 원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104만 원이 고정으로 빠져나갑니다. 월 생활비 300만 원 중 약 35%가 집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가진 비용이 노후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겠습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이 18.67%입니다. 202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세 21억 원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약 1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올해 서 씨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은 연간 약 364만 원입니다. 강남과 한강 인접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가 전년 대비 최대 50%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에게는 다른 계산표가 따라옵니다. 세금입니다. 건보료입니다. 관리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왜 힘들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은 종이 위의 숫자입니다. 생활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건보료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입니다.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나눠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도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서씨처럼 공시가격 14억 5천만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기본 공제 후 재산 과표 기준으로 월 33만 원 안팎의 건보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예금이나 투자 상품에 넣어 이자나 배당 수익이 생기면 그 소득도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려고 돈을 굴렸는데 다른 비용이 따라 붙는 구조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서 씨의 퇴직금은 3억 원입니다. 월 지출 300만 원이 유지된다면 3억 원은 100개월, 약 9년이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59세에 퇴직했으니 68세가 되기 전에 소진된다는 계산입니다. 평균 수명 83세 시대입니다. 그 이후 약 15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 한 채도 비용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할까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면 될까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KB 골든 라이프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응답자의 59.7%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행 시점은 다릅니다. 응답자의 48.1%는 70대에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아이들이 출가했어도 부모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손주가 오면 잘 방이 있어야지.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좁으면 안 되지. 이 마음이 발목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익숙한 대형 병원, 교통이 편한 위치, 이걸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주변의 시선입니다. 집 줄이면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하지 않을까? 평생 쌓아온 삶을 내려놓는 것 같지 않을까? 이 감정이 결정을 막습니다. 특히 지금의 50대, 60대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는 일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후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같은 보고서는 이 심리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살던 집, 살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이른바 에이징 인플레이스에 동의하는 비율이 80.4%입니다. 2년 전보다 14.3%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한국 은퇴자들의 실질적 선택임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1억 집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구조는 비슷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고정비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관리비, 보험료, 세금,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병원비. 결국 노후의 핵심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내 집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집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에는 집을 가진 사람도 현금 흐름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기사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수성입니다. 지금 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병원, 익숙한 생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산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하지만 현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는 있지만 그 기간을 버틸 현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입니다. 집을 줄이고 남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도 줄고 보유세도 줄고 건보료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가 바뀝니다. 생활 리듬이 바뀝니다. 병원, 친구, 교통, 장보기까지 모두 다시 적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소유와 거주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존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본인은 작은 집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서울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세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장점과 부담이 함께 있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차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택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집값이 비싸다. 세금이 부담스럽다. 건보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은퇴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월급 없이 사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반대로 집은 계속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관리비는 매달 나갑니다. 건보료도 나갑니다. 세금도 나갑니다. 수리비는 언젠가 반드시 나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지출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노후의 진짜 위험은 가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의 불일치입니다. 자산은 큰데 쓸 돈이 부족한 상태.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란 상태. 남들은 부자라고 하는데 나는 매달 불안한 상태. 이게 바로 은퇴자들이 맞닥뜨리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X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부동산 상승기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집을 자산 형성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큰 집은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집이 노후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가까이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그 무엇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팔아라가 아닙니다. 구조를 보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집값을 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월 지출을 봐야 합니다. 모두가 시세를 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봐야 합니다. 모두가 자산 규모를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현금 흐름을 말해야 합니다.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실패의 표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 것도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용을 감당할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세를 주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시장 리스크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구조가 10년 뒤에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실제로 이미 결단을 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62세 박종훈 씨. 일정한 현금 흐름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달 적자 걱정은 줄었지만 생활이 완전히 여유로워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새로운 환경 적응.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전세를 주고 소형주택으로 옮긴 61세 이정희 씨. 월 15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지 않은 점은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전세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집 문제는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1억 집은 분명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만든다면 노후 생활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그 집을 유지하면서도 내 생활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달 고정비가 얼마인지,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10년 뒤 내 통장이 어떤 속도로 줄어드는지, 이 세 가지를 보지 않으면 자산은 큰데 마음은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 씨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방 이주와 전세 활용을 모두 검토 중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21억이라는 숫자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버티느냐입니다. 집을 당장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동안에도 통장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맞는 차선의 선택입니다. 일부를 유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와 소유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출 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미리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지키느라 내 노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집은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입니까? 아니면 매달 비용을 만드는 부담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왜 갑자기 오르는지, 어떤 경우에 부담이 커지는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